세종 10년 9월의 일이다. 대구 가명의 선화당 앞 장터에서 양녀 가인은 처연한 눈빛으로 허공을 우두커니 바라보았다. 한바탕 비를 뿌린 하늘은 눈이 시리게 푸르렀다. 이제는 저 푸른 하늘을 두 번 다시 볼 수 없겠지. 아, 내가 무슨 낙이 있어 살기를 바라겠는가. 죽음이 고통스럽더라도 사랑하는 남자 부금을 따라갈 수 있다면 감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죽어서라도 부금과 합장을 할 수 있다면 다행이 아닌가. 부금의 영혼이 있다면 내 죽은 몸뚱이를 껴안아 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부금의 넓은 가슴에 안겨 목을 놓아 울리라. 어쩌면 부금의 영혼이 내 죽은 몸뚱이가 불쌍하여 눈물을 흘려줄지 모를 일이다. 가인은 이 모든 것이 한낱 꿈처럼 여겨졌다. 부금이 참수를 당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가뭇하게 잊혀가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리라. 문득 꿈에서 깨어나면 내당의 안방이리라. 초야를 치르고 꽃향기가 진동하여 문을 열었을 때 내당 마당에 자욱하게 깔렸던 꽃잎들, 그날 내당에서 나와 교교한 달빛을 받아 사금파리 조각처럼 하얗게 빛을 발하는 벚꽃을 주이려 밟으면서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천지신명께 빌었었다. 그러나 세상사 덧없는 것이 하늘에 떠있는 뜬구름이고 흐르는 물과 같았다. 그 즐겁던 날은 추억의 강으로 떠내려가고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다. 신분이 다른 부부의 운명. 교수형을 집행하는 현장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었다. 형을 집행하는 날을 장날로 잡은 탓이었다. 부금은 이미 참수를 당했다. 그의 시신을 수습하여 안장한 것만 해도 가인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금의 죽음은 자신으로 인해 비롯된 것이었다. 아니, 이 죽일 놈의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허망하게 교수형을 당해 죽지는 않았을 것이었다. 죄인은 고개를 들라. 가희가 고개를 떨어뜨리고 부금을 생각하고 있을 때 경상도 관찰사의 호령 소리가 귓전을 울렸다. 천둥이 치는 것 같은 목소리였다. 가희는 힘겹게 고개를 들고 누대의 좌정에 있는 경상도 관찰사를 바라보았다. 형을 집행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경상도 관찰사는 붉은 천릭의 큰 칼을 허리에 차고 있었다. 순상 날이 소인청이 있사옵니다. 가희는 경상도 관찰사를 쳐다보면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언이 있으면 말하라. 소인의 형을 진행한 뒤에 구금과 한 무덤에 묻어주소서. 소인은 오로지 그것이 소원입니다. 가희의 말에 군중이 일제히 웅성거렸다. 경상도 관찰사는 좌우에 있는 판관과 도사 종사관들을 힐끗 쳐다보았다. 관에서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소인이 뒤를 맡겼사옵니다. 가희는 사람을 사서 관찰사의 허락이 떨어지면 합장을 해달라고 돈을 주었다. 그리하라. 경상도 관찰사가 영을 내렸다. 가희는 경상도 관찰사를 향해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관찰사가 허락만 하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판관이 일어서서 사형 판결문을 읽었다. 형졸들이 가희를 일으켜 세워 목에 밧줄을 걸었다. 가희는 잠깐 동안 단 아래 운집한 군중을 흩어본 뒤에 눈을 감았다. 형행. 관찰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영을 내렸다. 그와 함께 덜컹하는 소리와 함께 가희가 서 있던 쪽 판자가 아래로 내려갔다. 군중의 입에서 일제히 탄성이 흘러나왔다. 소복을 입은 여인이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발버둥을 치다가 축 늘어졌다. 두 손은 뒤로 묶여 있었다. 세종 때 경북 청송에 살고 있는 가희라는 양가의 딸이 집에서 거느리는 산호부금과 혼례를 올린 것이 죄가 되었는데 나중인 살인 사건까지 연루되어 교수형을 당하게 된 안타까운 모습이었다. 신분의 벽을 넘은 두 사람. 가희는 어른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죽어 혼자서 집안을 이끌게 되었다. 이때 집에서 일을 하는 산호부금이 가희를 돕고 집안을 꾸려갔으므로 가희는 부금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게 되었다. 가희는 집안의 대소사를 모두 부금과 상의하여 처리했다. 부금은 가희가 어릴 때부터 돌보아왔다. 가희는 인근에서 모두 탐복할 정도로 아름답고 당찬 소녀였다. 부금은 산호이기 때문에 집안일을 하면서 가희를 업어주기도 하고 청송의 명산 주황산에 있는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갈 때나 나들이를 할 때 항상 길잡이가 되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얼굴을 대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인은 소녀에서 처녀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부금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부금도 가이가 주인 아가씨였으나 점점 아름답게 여자의 태를 갖추어가자 자신도 모르게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주인과 종이라는 신분의 벽이 가로막고 있었다. 부금은 가이를 사랑하면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에 자신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연모의 감정을 억제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부금이 가이를 멀리하려고 하면 할수록 가이는 더욱 살갑게 접근해 왔다. 아가씨, 우리는 사랑을 하면 안 됩니다. 나라에서 양반의 딸은 산호와 혼인할 수 없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이도 자신의 집 산호인 부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한번 불붙기 시작한 연모의 감정은 더욱 열렬하게 타올라 꺼지지 않았다. 나는 하늘이 무너져도 구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릴 수 없어요. 가인은 울면서 부금을 설득했다. 저도 아가씨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천한 산호가 어찌 양반의 딸과 혼례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이는 아가씨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아가씨가 불행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사랑만 진실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가인은 부금과 함께 주황산의 아름다운 계곡을 오가며 사랑을 속삭였다. 두 사람은 나라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도 열렬하게 사랑하여 마침내 혼례를 올렸다. 청송 일대에서는 그들에 대한 소문이 흉흉하게 나돌았다. 양반과 산호의 결혼은 전에 없는 일이었다. 농민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으나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가이와 부금은 혼례를 올리고 1년이 지나자 자식까지 낳았다. 관아에 고발된 두 사람.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으나 뜻밖의 양반의 딸이 천민과 혼인을 했다고 하여 청송 관아에 고발되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여 혼인을 한 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죄란 말입니까? 가인은 청송 관아에 끌려가 울면서 항변했다. 양녀가 천민과 혼인을 하는 것은 국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내가 그것을 몰랐단 말이냐? 청송 현감이 가이를 노려보면서 엄중하게 질책했다. 어찌하여 그런 법이 있다는 말입니까? 노비도 다 같은 나라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닥쳐라! 죄인이 어찌 나라님을 운운하느냐? 노비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남에게 전혀 해를 입히지 않았는데 어찌 죄라고 하십니까? 이는 순상이 판결할 일이다. 청송 관아에서는 양녀가 천민과 혼인을 하는 것은 윤리와 관련이 있다고 하여 경상도 가명에 보고했다. 남녀의 혼례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고발하지 않으면 굳이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청송에 고루한 양반이 있어서 마치 자신들의 권리를 침탈당한 것으로 생각하여 고발되었던 것이다. 양반의 딸이 천민과 혼인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는 혼인이 아니라 강상의 죄를 저지른 것이다. 가인은 양반의 위신을 더럽혔으니 이혼시키고 외관에 있는 외인에게 시집을 보내라. 경상도 관찰사가 기이한 판결을 내렸다. 가인은 노비와 혼인을 했다는 죄로 강제로 이혼을 당한 뒤에 외관에 살고 있는 외인 손다에게 시집을 보내라는 판결을 받았다. 외인은 섬나라 사람이라고 하여 조선에서는 노비보다 더 천하게 여겼다. 시집을 보냈다는 것은 명목뿐이고 실제로는 가이에게 치욕을 준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억울한 일인데 말도 통하지 않는 외인에게 시집을 가야 하는 가인은 하염없이 울었다. 이럴 수는 없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외인에게 시집을 가야 한단 말이에요. 가인은 울부짖으면서 외쳤다. 그러나 왕명을 대리하는 관찰사가 내린 영이었다. 가인은 엄중한 국법에 의하여 강제로 외인 손다에게 시집을 갔다. 외인 손다와 혼례를 올린 가이의 혼인 생활은 지옥이나 다를 바 없었다. 말이 혼인이지 나라에서 강제로 외인과 혼인을 시킨 것이었다. 외인 손다도 아이까지 낳은 가이가 탐탁할 리 없었다. 일본에서 조선, 우로 건너와 외관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으나 한 번 혼인했던 조선 여자를 데리고 살고 싶지는 않았다. 외인 손다는 가이를 학대하기 시작했다. 여자로 태어나 한 남자와 사랑을 한 것이 무슨 죄라고 외인에게 시집을 보내 이 고초를 겪게 하는가? 하늘이 원망스럽구나. 가인은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생각하자 서글프고 비참했다. 외인 손다에게 정이 가지 않았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가인은 외인 손다의 학대를 받으면서 뜰에 봉선화 꽃씨를 뿌렸다.
청송에 살 때는 장마가 끝난 여름철이면 언제나 장독대 앞에 봉선화가 활짝 피어 꽃을 따서 손톱을 붉게 물들이고는 했었다. 가인은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구원을 요청한 가이. 가인은 손다의 학대까지 받으면서 여러 해를 살다가 전 남편 부금에게 편지를 보내 구해달라고 청했다. 자신을 구해주지 않으면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러한 편지를 보냈을까? 가이의 편지를 받은 부금은 가슴이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지는 것 같았다. 16의 나이에 혼례를 올리고 초야를 치를 때 앳된 족두리를 쓰고 신방에 앉아있던 그녀는 한떨기 꽃처럼 아름다웠다. 부금은 손을 놓으면 날아갈까봐 가이를 애지중지했다. 그런데 감령에서 그들을 체포하여 가이를 강제로 이혼시키고 외인에게 시집보 냈던 것이다. 부금은 여러 날을 걸어서 외관으로 가이를 찾아 나섰다. 부인 어찌 이런 곤욕을 겪고 있어? 나 때문에 귀한 몸이 이런 고초를 겪고 있으니 면목이 없구려. 부금은 손다 몰래 가이를 만나자 안쓰러워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꽃처럼 곱던 가이의 얼굴은 병이 든 듯 해쓱했고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저는 당신의 아내예요. 어찌하여 아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놔두는 것입니까? 가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부금을 원망했다. 부금은 가이의 원망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히는 것 같았다. 나라에서 영을 내렸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소? 나는 힘없는 노비여. 부금이 가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가이는 울면서 외놈과 죽어도 살 수 없으니 손다를 죽여서라도 자신을 구해달라고 애원했다. 알겠소. 내가 어떻게 해서든 부인을 구해내겠소. 부금은 가이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비장하게 입술을 깨물었다. 부금은 청송으로 돌아오자 이웃에 사는 사람 이내근내를 데리고 외관으로 달려갔다. 부금은 외관에서 가이를 만나 비밀리에 공모하여 손다를 죽이고 가이를 데리고 청송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조정에서 허락한 일본과의 유일한 외교. 통로인 외관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은 조선을 발칵 뒤집어 놓은 커다란 일이었다. 세종의 최후 판결. 즉시 수사가 시작되어 가이와 부금, 이내근내까지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다. 형조판서 노안이 철저하게 사건을 조사하자 양녀 가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발생된 살인사건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노안은 가이가 측은했으나 일단 세종에게 보고를 올렸다. 청송 사람 양녀 가인은 젊었을 때 산호 부금과 정을 통해 자식까지 낳았는데 관에서 양민이 천민과 혼인했다 하여 이혼시킨 후 외인 손다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 뒤에 가인은 전 남편 부금과 이웃사람 이내근내와 함께 손다를 죽였으니 가인은 율에 의하여 능지처참해야 할 것이나 사정을 살피면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인은 처음에 관의 위협에 눌러 자식이 있는 남편을 버리고 외인에게 시집간 것이니 음란하고 방자해서 남편을 죽인 예로 논죄할 수 없습니다. 정컨대 가인은 교형에 처하는 율로 비부하고 부금은 차명에 처하고 이내근내는 교형에 처하소서. 노안은 살인을 한 죄인들에게 1등을 감해달라는 청을 올렸다. 가이가 손다를 죽이는데 가담한 것은 정상을 참작할 만하다. 가이가 비록 천민과 혼인했다고 하여 이혼을 당하고 외인에게 시집 보내쳤으니 어찌 안타깝지 않은가. 가이는 1등을 감해주고 그 나머지는 아랜대로 처리하라. 세종이 판부를 내렸다. 가인은 능지처참을 면했으나 부금은 차명을 당하고 이내근은 교수형에 처해졌다. 세종은 가이를 측은하게 생각하여 1등을 감해주었으나 가이 자신은 교수형을 당하고 끝내 첫사랑 남편 부금이 차명을 당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을 보아야 했다. 차명은 참수형을 줄임말로 회자수가 목을 베어 죽인다. 가인은 자신도 교수형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었으나 부금이 참수를 당하면 시체를 안장한 뒤에 교수형을 시키달라고 경상도 관찰사에게 청했다. 관찰사는 가이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가이가 부금의 시체를 안장하는 것을 허락했다. 사형은 대구가명에서 집행되었다. 사형수들은 모두 대구가명으로 압송되었다. 가인은 옥에서 나와 부금을 안장할 준비를 마쳤다. 이제 우리는 죽게 되나 보. 옥에 갇혀있는 부금을 면회하자 부금이 슬픔에 잠겨 말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어서도 우리는 같이 있을 겁니다. 가인은 부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오. 나 때문에 양녀인 부인마저 목숨을 잃게 될 줄 몰랐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사랑해준 것을 꿈에서도 잊지 않을 거예요. 가희와 부금은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다. 이내 부금의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 왔다. 가희는 옥에서 나와 사형을 집행하는 현장으로 비틀거리면서 걸어갔다. 대구가명 선화당 앞 내거리에는 높직한 단이 만들어져 있었다. 사형을 집행하는 관리가 앉는 자리였다. 이내 사람들이 웅성거리더니 말을 탄 관찰사가 포졸들을 이끌고 나타났다. 그는 융복에 주립을 쓰고 삿갓을 옆에 차고 있었다. 관찰사와 판관이 단 위에 의자에 올라가 앉자 포졸들이 질서정연하게 그 앞에 시립했다. 가인은 군중 틈에 섞여 임시로 마련된 형장을 바라보았다. 이내 한때 포졸들에게 둘러싸여 부금이 끌려 나왔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혀를 찼다. 부금은 위솥이 벗겨져 있었고 양쪽 겨드랑이에 긴 장대를 넣어 묶고 포졸들이 앞뒤에서 그 장대를 자신들의 어깨에 메고 오고 있었다. 부금의 양쪽 귀에는 화살이 꽂혀 있었다. 양쪽 귀에 화살을 꽂는 고통으로 정신을 잃게 하여 최후의 순간에 발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부금의 눈빛이 흐릿한 것으로 보아 이미 정신이 나가버린 것 같았다. 가인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포졸들이 부금을 형장에 내려놓고는 형틀에 꿇어앉게 했다. 판관이 단 위에 서서 큰 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포졸들이 형방의 판결문 읽기를 기다려 부금의 머리를 잡아당겨 목을 길게 늘어뜨리자 회자수가 부금의 얼굴에 회를 뿌린 뒤 칼을 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회자수는 탁주를 입에 가득 물고는 칼에다 뿜고 우하고 내뱉은 뒤 다시 형장을 돌면서 춤을 추었다. 가인은 시야가 암암했다. 태양은 중천에 떠 있었다. 희디 흰 햇살이 깃발처럼 하얗게 나부꼈다. 그때 공기가 파르르 몸을 떨었다.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 같은 한숨 소리가 새어나오고 회자수의 칼이 부금의 목 위로 떨어졌다. 핏줄기가 쫙 솟구쳤다. 사람들이 눈을 가리면서 몸서리를 쳤다. 갑자기 오한이 사람들의 어깨 위로 엄습했다. 그 뒤로는 조용했다. 기묘할 정도로 사방이 조용한 가운데 어디선가 낫다기 회를 치는 소리가 들렸다. 가인은 그제서야 흐릿하던 사물이 뚜렷하게 시야에 들어왔다. 다 되었사오이다. 포졸들이 목청을 높여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가 끝나자 포졸 하나가 소반에 부금의 머리를 얹고 나무젓가락 2개를 받쳐 판관에게 가져가 보였다. 판관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죄인의 죽음을 확인하는 절차였다. 관찰사와 판관이 포졸들에게 둘러싸여 돌아가기 시작했다. 아, 가인은 숨이 컥 하고 막혔다. 가슴이 답답해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사람이 이토록 허무하게 죽을 수 있는 것일까? 이것은 꿈이지 현실이 아니야. 가인은 그렇게 생각했다. 가인은 부금을 팔공산 산자락에 묻었다. 포졸들이 그녀가 도망가지 않도록 따라다니면서 감시했다.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생각하면 부질없는 것이죠. 부금을 묻고 옥에 돌아왔을 때 처연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가희를 보고 옥사장이 혀를 차며 말했다. 내 죽은 뒤에 그 사람과 함께 묻어줘. 가희는 옥사장에게 비녀를 뽑아주며 부탁했다. 가희와 부금의 살인은 신분의 벽 때문에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부금이 참수형을 당하고 가희가 교수형을 당하면서 종결되었다. 산호와 양녀의 혼례가 금지된 유래. 조선시대에는 천민과 양반딸이 혼인을 하는 것을 국법으로 금했을 뿐 아니라 노비의 경우에는 주인까지 책임을 추궁했다. 이는 태조 때 예천 부원군 권중화가 상소를 올리면서 비롯되었다. 천민과 양녀 사이에 자식이 태어나면 사수감에 속하게 하여 사실상 관노로 부렸다. 노비의 소생은 어미를 따르고 종모법, 아비를 따르는 법종부법이 오래되었습니다. 흉포한 천민이 양녀에게 장가들어 소생은 모두 산호가 되니 이 때문에 천민은 날로 늘고 양민은 날로 줄어서 나라 역사에 이바지할 자가 크게 감소되오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천민과 양민이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하고 양녀로서 이미 천민의 아내가 된 자 또한 이혼하게 하고 홍령을 어기는 자가 있게 되면 그 죄를 종이 주인에게 미치게 하소서. 태조는 권중화의 상소를 받아들여 산호와 양녀가 혼인하는 것을 더욱 엄격하게 금지하게 했던 것이다.
조선은 철저한 신분 사회였다. 백정이나 노비 같은 천민은 상민 평민이 될 수 없었고 상민은 양민이 될 수 없었다. 관노나 산호가 양반이 되려면 면천을 받아야 했다. 우리가 흔히 상놈이라고 말하는 것은 양반 바로 아래 신분, 노비나 백정 같은 천민이 아닌 중간 계층인 상민을 말하는 것이다. 신분이 다른 사람끼리는 혼인을 할 수 없었는데 남자는 사녀 양반의 여자와 혼인을 하고 상민의 딸이나 노비를 첩으로 거느릴 수 있었으나 여자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했다. 봉건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비를 거느렸다. 조선시대에도 사회지배층인 왕실이나 사대부 그리고 지방토호들은 많은 노비를 거느렸다. 노비 중에는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바뀌면서 한순간에 노비로 전락한 사람도 있었고 나라에 죄를 지은 사람 가난 때문에 스스로 노비가 된 자도 있었다. 그러나 한번 노비가 되어 기록에 오르면 좀처럼 헤어날 수가 없었다. 노비는 주인의 소유물이 되어 대를 이어 세습되었고 그들의 자손들도 종목업에 따라 노비가 되었는데 사사로이 매매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비가 양인 평민 이상의 신분이면 종부법을 따랐다. 천첩의 소생을 방역하는 법은 따로 다른 의논이 있을 수 없고 아비가 양인인 경우에는 아들도 양인이 되는 것이니 종부법이 가합니다. 태종 14년 6월 예조판서 황희가 아래자 태종이 이를 윤호하여 종부법이 시행되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노비의 신분은 인간 이하여서 주인에게 매를 맞아 죽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나 노비도 인간이었다. 노비도 신분 상승에 욕망이 있고 사랑을 했다. 때때로 자신의 신분을 잊고 주인을 사랑하여 더욱 비참한 상황에 몰리기도 했다. 성종 3년 11월에도 의금부에서 양녀 선비가 본 남편을 배반하고 산호지중과 간통한 죄는 율의 교형에 해당한다고 보고했으나 1등을 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삼성제인인 가산의 산호 김돌과 양녀 옥장이 처형되었다. 김돌은 옥장의 집 종으로서 옥장과 정을 통했는데 감사의 계문에 따라 삼성에 명하여 국문하게 하였더니 모두 자복하였다. 현종 12년 5월의 일이다. 이는 모두 실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록되지 않은 사건은 더욱 많다. 부금은 참수를 당하고 가인은 1등을 감하여 교수형을 당했다. 참수형을 당할 때는 한 번에 목이 잘려 고통이 덜한데 망나니에게 단칼에 죽여달라고 뇌물을 바치는 경우도 있었다.